네, 하반기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학생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4회에 걸친 학부모 연수에 이어 3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 강사를 통한 연속 기획으로 실시됩니다. 12월 6일 마을교육과정의 이해, 7일 공동교육과정의 이해, 8일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수 중 질문사항 및 댓글은 댓글창에 안내드리는 주소를 클릭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당 50여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책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 및 질문사항 작성 시 받으실 주소도 함께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차 마을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 틀어주세요. 제가 틀어야 되나요? 제일 위에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저는 양도중학교 교사 박현숙입니다. 31년 차 교사이고요. 국어교사예요. 오늘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고교학점제 이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바른 성장과 진로, 진학을 잘 하게 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 얘기도 하겠지만요. 부모님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얘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31년차 현직 교사가 키운 아이 키운 이야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에요. 들풀 제작소라고 영상 제작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고들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작소의 대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 딸이에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들풀 제작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아이 27살이고요. 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고 지원 못했습니다. 그냥 나 먹였어요. 이름이 들풀이라 나 먹여도 잘 크더라고요. 근데 어때? 제가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나 먹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계속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얘기하지만 나 먹였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마스크를 껴서 그런데요. 마스크를 벗는 순간 눈에서 레이저가 날아갑니다.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이 강한 기로 애한테 공부하라고 이렇게 윽박 질렀으면 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 몹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저께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여전히. 여전히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잘 살고 있는데 이 아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예요. 저기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애고요. 그 옆에 검정색 선글라스는 저예요. 저희가 저기 해외 여행도 갔었고요. 이 아이가 이런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예요. 발레를 한대요. 근데 제가 발레 때려치라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체능으로 성공을 하려면 1등,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애는 모든 대회에서 2, 3등 하더라고요. 못합니다. 예. 그 동네 발레 학원 강사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무용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몸이 안 돼요. 머리통이 크고 가슴이랑 등뼈가 너무 굵어요. 발레는 이런 몸으로 성공을 못 합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보니까 고들풀 박현숙이죠. 얘랑 저랑 만든 저기 낸 책이에요. 영화 만들기로 창의 융합 수업하기.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가 1년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냐면 영어가 계속 F 맞는 거예요. 공부를 못 했어요, 얘가.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죠, 결과적으로. 예, 어떻게 가냐면 공부로 안 갔어요. 이런 영화 만들고 이런저런 걸로 갔겠죠. 가서 1년을 휴학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얘를 잡아다가 동네에 있는 꿈의 학교 영화 선생님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얘가 동네에 있는 꿈의 학교에서 영화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을에 있는 중학교 뭐 얘네들을 가지고 영화 수업을 쭉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동아리를 잘 꾸렸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면서 영화 만들기를 했죠. 그래서 교사들 창의 융합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수업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얘가 그 동아리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아유,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쓴 그 서문이에요. 나중에 엄마,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박현숙 씨가 나의 엄마다 말하길 사실 사장에 간단하게 영화 동아리를 곁들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걸 생각했는데 이만큼 써서 놀랐다. 이 말을 듣고 좀 적당히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아이는 저랑 책도 썼습니다. 이 아이예요. 검정색 티셔츠를 입었죠, 여전히. 여기 이과수 폭포예요. 이 아이가 3학년이 되던 해 3월 달에 3학년이 되는데요. 2월 달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 달 동안 그 남미 여행을 갔어요.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갚았어요, 다. 근데 고3이 될 아이를 2월 달에 저기 남미 여행을 데리고 갔다. 정신 나간 엄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아이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그 남미 여행 데리고 갔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원이나 이런 데를 전혀 안 보냈거든요. 자습서 한 권도 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아이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영어 수학을 못하고 40점, 50점 맞는 아이는 소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공부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할지, 뭘 하면 설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한테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 아이 빈둥빈둥 거리는 노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고독과 싸워 이기는 법,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가 뭘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대학을 영화 그 만드는 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괜찮죠? 왜냐하면 지방에 갔으면 교사 월급으로 좀 힘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 아이는 계속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행복하다고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충분히 뭔가를 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행복하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뭘 하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동네에 그 영화 제작소를 영상 제작소를 차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인가 아이가 그 제작소를 차렸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영상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는 직원 하나 더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잘 돼서. 코로나 시대 영상 사업 엄청 그 대박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재작년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아이가 대표인데 작년에는 초에 쿠팡 배달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사무실 그 비도 내야 되고 한 달 쿠팡 배달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내년에는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영상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서울에서
직장을, 사실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기획사에서 들어오라고 제안이 왔었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동네에서 그 영상 제작소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영화 제작소에 취직을 했어요. 유명한 데 있잖아요. 월급 얼마 안 돼요. 그 18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정도 받아야 그 이후에 뻥 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내년 훨씬 더 많은 대표로서 자기 그 연봉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만이에요. 그리고 삶이 행복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다면 저희 집이 시흥이니까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2시간 넘게 4시간 걸리죠. 그러면 24시간의 삶 속에서 20시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오롯이 출퇴근에 쓰고. 아니면은 서울에서 전세를 산다면 어때요? 자기 월급에서 전세값으로 거의 반 이상은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아이를 내내 그리워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요, 집으로? 저를 보러?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삶, 진로, 진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세대에는 길이 하나였어요. 한 줄이었어요. 이 한 줄, 길이 하나, 이런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라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21세기고요. 길이 엄청나게 많은 그 길 속에서 아이가 내가 어느 길을 갔을 때 잘할 수 있으며 어떤 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줘야 하는 거고, 그 길이라는 게 도시에만 있는 길, 서울로 향하는 길, 그리고 이런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을, 내 주변, 그 속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내 삶을 행복하게 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소진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저의 삶도 아이한테 투자하고 아이의 그 진학과 진로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내가 희생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애를 쪼아대고 애를 야단치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이러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고 자존심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갈 힘, 자기 자존감 못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수능 보세요. 우리 아이는 그 수시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영어 막 40점, 수학 50점 맞아도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 빈둥빈둥 되는 동안 뭔가를 막, 다른 애들이 집 학교 학원 다닐 동안에 자기 스토리가 있었겠죠? 그걸로 가더라고요. 9등급 보세요. 1등급도 4%고요. 9등급도 4%예요. 9등급 맞는 거 1등급 맞는 것만큼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얘기했어요. 자기 그 수능 볼 때 너 왜 수시 합격했는데 왜 가서 시험 보니 했더니 사람이 인간적이어야 한대요. 깔아줘야 된대요. 그래야 다른 애들이 등급 좋아진다고.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열심히 깔아준 일자로 막대기를 세웠는데 8등급이었대요. 엄마 9등급은 안 나오대. 어떡하지 9등급 하는데, 그만큼 9등급 맞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은 아이들이 3, 4, 5, 6, 7 아니겠어요? 이 속에서 도대체 공부로 한 줄로 세우는 이 시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015 교육과정 핵심, 이런 역량이나 과정평가 역시 학습 결과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학습자 중심의 창의 융합형 수업, 그리고 이런 수업들이 결국은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 속에서 건강할 수 있게 하는 수업, 그런 걸 하라는 거고요. 결국 아이들의 삶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그 속에서 자기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점점 더 지역화 이야기, 그리고 아주 다양한 길, 한 줄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삶의 행복을 키우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31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아이도 키우고 계속 이제 교육에 있잖아요. 자기 삶을 해치지 않은 내 삶이 행복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도 자신의 삶의 행복을 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원, 돌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저 이후에 두 분이 말씀을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있잖아요. 시계가 안 보여요. 이럴 줄 알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건 주로 사례가 될 것인데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장곡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은곡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름은 백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를 조금 더 해볼까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고들풀 학생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국어를 가르쳤었습니다. 제 들풀이 스승이기도 하고, 들풀이가 지금 그 들풀 제작소 대표이기도 하면서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1교시에 제 수업 사례를 좀 인터뷰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만나고 오기도 했는데요. 예, 자료 좀 켜주시면. 제가 열면 되나요? 저하고 저 다음에 얘기하실 이윤정 선생님은 주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을교육의 오래된 미래라고 제목을 좀 정해 봤어요. 나중에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업의 실천 사례들이, 최근의 사례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라는 거를 조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기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준말이죠. 생기부 기록 사례를 한 3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관계자라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2019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실천했던 수업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고, 100년도 더 된 사람이죠. 존 듀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사례하고 되게 부합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생활기록부 사례를 쓴 3가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사례들은요, 제가 실제로 썼던 글들이에요. 3가지 전부 다 제가 쓴 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을축제 홍보하기 시간에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 홍보하는 활동을 함. 작년까지 진행했던 축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인터뷰 및 역할극 형식으로 제작하여 홍보함. 학년 말 프로젝트로 실시한 뮤지컬 공연에서는 남주인공 역할을 담당하여 역량을 발휘함.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일제시대를 공부하는 수업 장면을 표현하는 대신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식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임무를 맡아서 풍부한 성량 및 연기력과 노래 솜씨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 학생이 하나 있고요. 그냥 쭉 한번 3가지를 다 읽어드릴게요. 이 학생하고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자, 교과통합 수업 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의 일환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님들께 위로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다. 수업을 통해 그날의 심각성과 할머니들의 찢어지는 고통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써서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 할머님들께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다는 심정을 밝힌 점이 인상 깊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할머님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표현해서 위로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밝힌 바 있다. 요런 학생.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반의 국어부장이었다. 매 시간마다 수업 준비를 위해 기여한 바가 컸는데, 자, 특히 말하기 수행평가 시간에는 다양한 보조자료를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었다.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위대한 개츠비처럼 또래 학생들이 잘 읽지 않는 고전을 많이 읽었다. 문장이 깔끔하고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독의 흔적이 엿보이는 학생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기 학부모님들 성적표나 아니면 성적표에도 써져 있죠. 이런 요즘은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달라서 등수를 매기거나 점수가 몇 점이고 하는 것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반 학급 석차, 그다음에 전교 석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혀서 나왔죠. 근데 요즘 성적표에는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죠. 교과별로 성취도와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정도만 아주 개괄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그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 저도 학부모지만 사실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읽어도 다 좋은 내용이고 거기서 거기인 뻔한 이야기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세 가지 사례가 전부 다 좋은 이야기들 일색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는 이 생활기록부에다가 부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게 돼 있고요. 만약에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기록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자녀 성적표에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 잘못하신 거거든요. 요즘은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장점을 중심으로 이제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례가 전부 다 좋은 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대학 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여기에서 이 글이 쓰여져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했을까가 눈에 보이죠. 일단 마을 축제 홍보하기라고 하는 걸 수업 시간에 했나 보구나. 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이런 걸 했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학년 말에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 수업을 했나 보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첫 번째 사례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사실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마을 축제 홍보하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뮤지컬 공연이고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친구들과 함께 뭔가 협업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갈등도 일으켜가면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조금 전에 그 박현수 선생님도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자기관리 역량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역량까지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 6가지입니다. 그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밟은 학생이라면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역량들인데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학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다른 건 몰라도 특히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은 이 생기부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했겠구나.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었겠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심미적 감성 역량 마찬가지고 예술 공연을 했던 거니까 창의적 사고 역량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자기관리 역량이나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사례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썼던 건데 이것도 보면 어떤 수업을 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자, 교과통합 수업이라는 걸 했구나. 교과통합 수업은 그 학부모님도 어쩌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개의 교과 선생님께 함께하는 수업을 얘기합니다. 함께하는 수업이라면 그러면 무슨 어떤 교과 시간에 뭐 팀티칭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러이러한 같은 A라는 주제를 놓고
놓고 우리가 수업을 하자라고 협의가 된다면 국어 시간에도 그 주제를 가지고 국어 교과에 맞는 성취 기준에 따른 수업을 하고 도덕 시간에도 그 주제를 가지고 도덕 교과 성취 기준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과 통합 수업을 했고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할머니들한테 위로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활동까지 했겠구나. 자, 이런 활동이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 흔하게 있는 수업들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도 이제 스토리를 다른 아이들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 따는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는 스토리를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기부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들풀이를 가르칠 때쯤 제가 쓴 글일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에도 어떤 수업을 했는지는 들어가 있어요. 말하기 수행평가 했구나. 근데 이 말하기 수행평가는 모든 학교에서 어느 학교나 다 누구나 합니다. 굉장히 당연히 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할 부분이 위대한 개츠비처럼 고전을 좀 잘 읽는 학생이구나. 나름 독서력이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뭔가 모둠 활동을 했다거나 친구와 함께 협업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교과 통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둠에서 함께 협업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기획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생기부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제가 썼던 글 중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왼쪽에 역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을 가지고 의사소통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책을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나 자기관리 역량은 조금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나머지를 이 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수업 사례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생기부가 지금 2019년도에 실제로 썼던 어떤 한 학생의 생기부고요. 그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전개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2019년이 언제였냐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월 달 학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달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새 학기에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이제 협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올해는 올해가 지나가면 100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이 날을 놓칠 수는 없다. 이 해를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100년 전 그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기획을 합니다. 왼쪽을 표를 잘 보시면 1년 동안 이제 1학기에는 우리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했고요. 2학기 때는 마을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축제를 수업과 교육 과정 속으로 들여오자라고 하는 활동을 기획을 했고 학년 말에는 해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뮤지컬 공연을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흐름을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주제로 같이 하되 국어, 역사,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것 교과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학년 말에 되면 이제 범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교과에서 같이 이제 공연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말 프로젝트는 국어과가 주도가 돼서 진행했던 그 수업이에요. 단원 전체의 흐름을 보면 주제 탐색하고 선정하고 프로젝트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보고서 쓰는 모든 단계를 아이들이 이제 모둠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제 탐색을 스스로 하는데 어떤 주제를 탐색하나요?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이 그것도 순전히 아이들이 다 정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둠 친구들은 욕을 전혀 안 하고 살아보겠다. 실험하기 이런 그 주제를 정한 모둠도 있고요. 아니면 일제시대에 숨어서 우리말을 지킨 국어학자들 중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서 알리고 보고하겠다. 이런 모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일본말의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조사하겠다. 이런 모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보드라고 하나요? 가요 차트에 가요의 제목을 통해서 외래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런 모둠도 있었고요. 훈민정음 자체를 공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이런 모둠도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둠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이게 100년 전 그날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요. 2학기 때 마을축제 홍보하기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을축제 홍보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곡동에는 지금 7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관주도의 축제가 아니고 민주도의 축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여는 축제예요. 그 마을 축제를 수업 시간으로 들여왔고 그 다음에 축제 전까지 너희들이 한번 홍보를 해봐라. 홍보의 과정과 절차는 우리말 프로젝트 했던 거랑 똑같이 너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죠. 근데 1학기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잘 했는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조사하고 보고 했던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더 좋은 축제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탐구한 모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가 해마다 축제 때마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것 좀 우리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이거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홍보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뭘까? 이걸 좀 조사해보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실행하겠다. 이런 모둠이 있었어요. 작년 축제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자 그래서 작년 참여 대상을 인터뷰를 하겠대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래요. 첫째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하는 애들만 축제 부스 운영하고 할 때 하는 애들만 너무 한다. 무임승차자가 많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너무 심하다. 세 번째는 자리가 없어서 너무 다리가 아팠다. 의자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결 방안으로 다리가 없어서 다리 아프면 돗자리 그냥 스스로 가져오기 홍보를 하자.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예요. 학교에 붙였던. 후구라고 하는 말이 호구의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더 이제 통해서 알게 됐는데 쭉 붙였어요. 그래서 돗자리를 스스로 가져오게끔 하는 것을 홍보하겠다. 그래서 자리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모둠이 있었고요. 자, 쓰레기나 일회용품 줄이자.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야, 분리수거 방법 모르는 사람 있어? 그거 아는데도 안 지키는 거지 모르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근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자기네 또래 10대 아이들은 분리수거 방법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겠다 하는 모둠도 있었고 이제 그 같은 모둠은 아니었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이렇게 줄이자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이런 거 손수건 같은 거 준비하자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겠다는 모둠도 있었고요. 텀블러 갖고 오자 뭐 이런 모둠도 있었고 실질적인 홍보 방법을 알아봐서 그대로 홍보를 하겠대요, 얘네는. 그래서 복도에다가 이런 걸 붙였더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축제에서 쓰인 홍보 방법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포스터 현수막하고 SNS에 가장 많이 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만족하냐? 대체적으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더 많아서 이 모든 아이들도 SNS로 홍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 시간에 뭐 체육 시간에 같은 시기에 마을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이제 다들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소리 때문에 잘 안 될까요?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풀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체육 시간에 진행했던 플래시 몹이에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3일 운동 100년 전 그날 프로젝트에 맞는 그 플래시 몹을 아이들이 안무나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다 짠 거고요. 여기쯤부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맨 끝에 저기 엘리베이터 통해서 나오다 깜짝 놀라서 이제 등 뒤돌아보고 나가는 녀석들 보고 좀 웃으시라고 같이 겸사겸사 보여드렸는데요. 자, 2019년도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했어요.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이 만든 포스터인데요. 3.1 운동을 재현할 퍼레이드 단원을 모집합니다. 교사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이제 교사들도 모이면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아, 이거 우리 꼭 해보자. 10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거사를 우리가 이번에 재현해보는 거다. 품속에 이제 태극기 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만세하는 팀 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색출해가지고 이제 잡아가두는 팀 정하고, 이렇게 마치 무슨 역할극 하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복장으로 퍼레이드 할 거니까 교사나 학생에게 신청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붙었었죠. 다만 너무나 이제 아쉬운 게 그 당시에 2019년이면 돼지 콜레라가 한참 유행이었던 때여서 써서 이거를 실제로 축제까지 잊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애써서 잘 만들었는데 결국은 축제는 이제 마을 축제를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못하고 학교 축제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을 축제 홍보하기 있죠.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선생님 벌써 아파트에다가 벌써 다 붙였는데 마을 축제 날짜까지 하고 다 붙였는데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오늘 가서 거기 마을 축제 지우고 학교 축제로 고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했던 거 그대로 다 하긴 했는데 이제 학교 축제로 돌리고 하는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막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업과 축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수업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고, 자, 이거를 학년말 뮤지컬에는 이때는 항상 뮤지컬은 해왔던 거지만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창작해라. 갈등이 우리 역사 속에서 갈등 관계가 극대화됐던 그 인상 깊었던 시대를 골라서 너네가 창작해라 그랬더니 아주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극을 만들었었고, 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이제 거의 다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지금 존 듀이를 읽어야 하나. 갑자기. 자,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수업의 사례가 사실은 최근에 일어나는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최신의 교육 동향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아, 혁신 학교 보내면 아이들 망친다더라. 애들 놀린다더라. 앉아서 학생이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시험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에 저렇게 연극이나 하고 앉아 있고 뮤지컬 하고 앉아 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학에서도 이러한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의 지평을 분명히 넓힌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옛날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런 것들 잘 안 봤지만 요즘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 협업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혁신교육 존두에게 묻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학생들은 한 시민으로서 그들이 겪는 경험이 아주 사소하고 쓸모없더라도 그것을 교육의 장에서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 스스로의 고민과 스스로의 해결 방법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들이 생활하는 교실을 스스로 만들고 또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창조적 민주주의 시민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원과 학교와 책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수능을 잘 치러서 대학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놀기만 한 학생들 그냥 놀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꾸린다라고 하면 수능이 아니라도 스토리가 있는 그 역사는 작은 역사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에 있는 빛가운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안 보여가지고 쟤를 삭제. 지금 약간 기기적인. 네. 저도 사실은
앞에 나와셨던 이제 선생님들과 똑같이 학부모이자 교사죠. 학교에서는 교사로 서 있지만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 둘째가 중3, 큰애가 고3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연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공감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백은혜 선생님에 이어서 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사로서도 아니면은 학부모 부모로서도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모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개인차가. 그렇지만 누구의 상은 맞고 누구의 상은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따뜨리다 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필수 조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한마디로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또한 그 행복은 자기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를 어떤 인간으로 짓는가가 바로 공부다라고 하는 것. 멋있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를 짓는다.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인가, 뭐 언제 지을 것인가, 얼만큼의 크기로 지을 것인가, 방음 몇 개로 할 것인가, 모든 선택권 본인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집이 완성되면 그게 내 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지어간 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게 행복하다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아마 백윤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정체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지식 습득 중요하지만 이 지식 습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고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크게 보면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을 사실은 역량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교육을 할 때 이것이 목표가 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것이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에 좀 방점을 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 통합 프로젝트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교과가 주제 하나를 가지고서 그 주제를 향해서 여러 교과가 되게 유기적으로 그러면서도 역동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술, 그 다음에 창체라고 하는 건 창의적 체험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문, 역사, 국어 이 5과목이 정말로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였어요. 봄에 시작해서 늦가을에 끝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항상 있는 프로젝트여서 매해 거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학년을 담당을 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 소개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수업 안에서, 이 교육과정 안에서 과연 자기의 삶을 고민할까? 이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요.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마을이었거든요. 마을이 없었다면 아마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하기는 했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든 운영을 하긴 했을 텐데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창체, 미술, 역사, 국어, 한문이지만 06번의 마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선 흙 속에 담긴 낯선 기억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흙 속이라고 나왔잖아요. 고고학 체험과 관련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흙 속에 담긴 낯선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낯선 기억.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고학 하면은 이제 유물이 떠오르죠. 유물하면 역사적인 유물이 떠오르잖아요. 역사적인 유물은 진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매일 외웠던,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유물이 담겨 있는 어떤 이야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유물이다 할 때 그 누구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역사적인 인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낯선이에요. 낯선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아이들의 삶,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미래에 봤을 때는 역사의 한 순간이고 한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건이 만약에 유물이 된다면 그 유물에 얽힌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프로젝트는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건 왜 하는지 뭐 이렇게 같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같이 하고 나서요. 고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 체험이 빠질 수가 없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가장 기반을 이렇게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을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고고학 체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 운이 좋게도 진짜 인근에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발견되는 이런 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항상 흔히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희가 실제로 유구를 파기도 했어요. 파가지고 인공적으로 막 일부러 거기에 유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덮어서 이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직접 파고 계신 거거든요. 포크레인 갖다가 막 파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영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때 저희가 찾은 것이 바로 이렇게, 저희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광명에 있는 빛가운중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장곡에 있는 장곡중학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 수업도 장곡중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수업인데, 장곡중학교가 시흥이라는 지역에 있잖아요. 시흥의 창의체험학교 중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사유적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사유적공원 오이도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이게 많이 정비가 안 돼서 그랬지만 지금은 엄연히 창의체험학교로 우리가 가서 고고학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론적인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곳을 그냥 그대로 가서 체험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거기 가서 그냥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이런 걸 해볼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걸 할 거예요. 요 체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라고 선생님하고 거기에 계신 분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진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의 유물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물이 사실은 보시면 어머님도 지금 화면에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험 본다고 막 외웠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무런 가문이 없는, 그리고 저 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데 이거를 이 안에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유물이 묻히게 된 어떤 사연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 설화를 쓰는데요. 설화라는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결국은 이거를 고고학이 됐건 그게 뭐 유물이 됐건 그냥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단편적인, 그래서 되게 분절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 모든 역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고학이든 그게 역사든 간에 이것을 우리와 굉장히 관련 있는 것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설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어 시간에는 옛날 설화를 이제 우리가 유물을 만들어서 그 유물에 얽힌 설화를 창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설화를 창작을 하는데, 창작을 하려면 설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설화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신화나 설화를 가지고 했었었는데요. 찾아보니 우리 동네 옆 동네에 실제로 그 구지정이라고 하는 우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구지정 9개의 우물이거든요. 지금은 다 막혀서 저기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우물 하나가 딱 막혀 있는 우물이긴 하지만 보존되어 있는 게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진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알려주세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설화라는 게 뭐예요? 구연이잖아요.
그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마치 이야기해 주듯이 해주시는 거를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같이 들으면서 이건 게 설화의 특징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웠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동네에 노루우물 설화가 구전되고 있더라고요. 이 노루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장곡동에 젖줄과도 같은 데거든요. 상수에서는 이제 먹는 물을 쓰고 중수 하수에서는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된 동네 물이에요. 우물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화의 특징 이런 것들을 창작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이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하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활동들을 했었냐면 마을의 보물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찾았던 게 노루우물도 찾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노루우물 사진이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쓰레기, 하수구 냄새, 굉장히 이게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물줄기가 막히다 보니까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의아해했죠. 선생님이 저게 보물이에요? 저게 왜? 저게 장곡동의 젖줄이라고요? 막 이렇게 되게 의심을 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다음 해에 이제 설화를 다루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해가 마을신문에다가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한 거예요. 노루우물을 살리자라고 하는, 가치를 버리지 말고 살리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거와 달리 노루우물은 물을 흐를 수 있는 물길만 터주면 얘는 살아난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고,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물꼬를 터서 이제 거기에 발 씻는 거, 뭐 수영장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 아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루우물의 가치를 알고서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이 운동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거기에 하나의 역할을 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저 노루우물이 아까 사진 기억하시죠?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변했어요. 공원으로. 그리고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물길을 텄잖아요. 그쵸? 아이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을 거지만 그 아이가 갖는 뿌듯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생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만약에 제가 저런 경험을 했다면 앞으로 주변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나설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화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창작한 설화에 맞는 이제 유물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유물을 제작하고, 한 해는 흙으로만 빚었다가 땅속에 묻으면 흙이 진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해는 또 이렇게 굽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유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묻는데 다른 곳에 어떻게 묻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발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란다 학교 운동장에 이제 묻거든요. 그런데 되게 위치가 학교 운동장에 묻으니까 어딘지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 팔 때에는 잘 발굴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한 해 내에 봄에 묻었다면 늦가을쯤에 발굴하는 건데도 애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미술 시간에 이제 그 위치를 마치 고지도에 표시하듯이 장지에 커피 같은 걸로 염색을 해가지고요. 고지도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누런 종이처럼 염색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만 아는 보물지도처럼 우리가 묻은 유물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문 시간에는 자기의 가치를 담은 호를 지어요. 이 과정에서도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왜냐하면 호 하나로 어쨌든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호를 짓고 나서 미술 시간에 이 호를 담아서 낙관을 파죠. 낙관을 파서 모둠에서 만들었던 보물 지도에다가 낙관을 찍습니다. 근사하죠. 굉장히 진짜 무슨 옛날 지도 같은. 아이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고서 쓸 때 저렇게 이제 고지도를 만들 때 처음에는 왜냐 염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는데 탁 만들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네가 무슨 묻은 유물이 보물이라도 되는 굉장한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저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사랑하는 수업이 요거거든요. 500년 뒤에 아이들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없는 이야기지만, 없는 유물이지만 과거의 유물을 만들어서 그거에 얽혔을 만한 사연을 설화로 창작을 했잖아요. 지도를 만들어서 표시도 해봤고 묻기도 해봤고, 그런 다음에 국어 시간에 다시 무엇을 진행을 하냐면, 자, 50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봐. 500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서 너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유물로 발견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500년 뒤에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의 사연과 스토리를 생각한다고, 떠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써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수업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가장 많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삶을, 요 제목에, 이 프로젝트에 제가 작은 제목으로 고고학으로 내 삶을 말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수업을 하다가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선생님 정말 잘 살아야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500년 뒤를. 그리고 내 물건이 유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에 미술이든 창체든 한문이든 역사든 이러한, 혹은 고고학이든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을에서 뭔가 한 것이 없고,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어 시간 요것만 딱 했다면 별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유기적으로 마을과 함께 해왔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는 이 시점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 시간에 유물을 발굴을 하죠. 발굴하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몇 친구 얘기면, 두 친구 얘기만 가지고 오면, 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 지금까지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유물을 발굴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팠는데도 안 나오고, 막상 팠는데도 조각이 나오고, 이거를 정말로 온전한 하나가 나올 때까지 전부 다, 그게 조각이어도 다 모아보면 어쨌든 이제 접합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끈기,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과 행동, 이게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뭔가 빼곡하게 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자기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러니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본인이 살아갈 미래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 교육과정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실 안에서 내 삶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숙고하고, 이 가슴 뛰는 고민을 교실 밖으로 가져가서 나를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교사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지향해야 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마을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곡중학교 이경숙입니다. 앞서서 세 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제에 4명의 교사가 모여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인연은 아직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다른 학교로 나가면서 네 명 다 국어교사입니다. 그래서 국어교사 4명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마을교육과정이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마을로 걸어간 교사들, 마을교육과정을 그리다라는 책이 한 권 나왔었어요. 그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얘기를 이렇게 학부모님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마지막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적 이야기라는 제목을 거창하게 달았는데요.
네, 다만 저는 이 마을 교육 과정에는 교사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 마을이라는 공간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불어 우리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물어본 적 있으신지, 예, 저도 되묻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33년 현장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제가 교사주대 수업을 했다가 혁신학교를 만나서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 아이들에게 배움에,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그 주체로 서는 거였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에 그 대전환의 계기가 있었었고요. 이제 그러려고 애써왔던 또 그 몇 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꿈꾸는 학교는 있겠죠. 음. 저도 국어교사였습니다. 나름 국어 수업만큼은 나름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업을 바꾸면서 저희가 만났던 게, 결국, 교과의 벽은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교과 통합 수업 또는 프로젝트 수업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국어나 과학이나 사회 기술들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수업들을 아이들을 하나의 삶의 주체이자 그 삶을 살아갈, 하나의, 그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삶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또는 폭넓게 또는 다양하게 또는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육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교육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죠. 학교 철학도 만들고 학년 철학도 만들면서 다양한 뭐 교과 주제별이든지 또는 뭐 학생 상이든지 그 마을의 역사든 또는 어떤 매체나 예술 또는 체험 환경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부단히도 함께 고민하면서 수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수업들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무수하게 미래 교육을 얘기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근데 저는 2015년에 제가 혁신학교 전문과정 하면서 만났던 한 교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크게 저는 공감하고 배웠습니다.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는 교육. 요즘 교육의 방향이기도 하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중요하죠. 언젠가 몇 년 전에 아이들의 꿈이 한 반에 30% 이상이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건물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주.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 아이들 한 어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 삶을 고민하는 교육.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때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학부모로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라 가져왔고요. 한번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연수를 들으면서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33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멘토링 해주던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학교는 이제 더 3년의 교육과정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30년 뒤 세상을 내다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년으로 살 게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서 정말 이 사회의 올곧은 시민이자 그 주체로 살아가는 그 시기를 미리 내다보면서 수업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짜야 되는데 교사들 뭐 하고 있느냐, 공부하고 있느냐, 연구하고 있느냐. 어쩌면 아이들은 더 스마트 시대 앞장서 가는데 뒤처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결국 삶의 주체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학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업, 예, 마을교육과정을 만나다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수업 혁신을 하면서 조금씩 수업을 바꾸고 내 수업을 돌아보면서 또 서로의 수업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수업에 대해 전환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런 수업을 바꾸면서 통합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마을교육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혁신학교에서 수업을 고민하면서 쭉 그 과정에서 진행돼야 되는 마을 교육 과정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마을 교육 과정 덕분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마을 교육 과정이라 함은 우리가 삶을 담아내는 교육 과정인 거고요. 결국 그 아이들의 고민, 마을의 고민, 사람들의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중요했던 거는 아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 그 마을을 들여다보는 거를 우리 교사들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 들여다보는 그 마을의 이야기, 그 공간의 이야기를 그 교육과정 속에 담아낸 게 마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져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자 애썼던 또는 아이들이 마을을 통해서 진정하게 좀 배워갔으면 하는 것들, 또는 마을의 구체적인 장소나 여러 사물들을 통해서 좀 아무 관심이 없었던 학교길에 늘 그냥 거기 있었던 전봇대 하나가, 또는 건널목에 거느늘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에게 좀 삶으로 다가가고 어떤 경험으로 이어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또 따지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도 이제 10년, 20년 뒤면 한 사람의, 물론 지금도 민주시민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올곧은 민주시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또 그 고민이었고 또 우리들의 또 수업의 목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거는 코로나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던 수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흥혁신교육주교에서 예산을 받았고요. 그 예산을 바탕으로 수업을 꽃피는 봄날에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꽃은 피고 지는데 아이들은 늦게 학교에 오고 또 어쩌다 왔더라도 또 그 원격 수업 돌입하고 그래서 그 혼란을 겪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접어야 말아나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 옆에 동료 선생님들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11월쯤 아이들이 잠깐 학교에 등교 수업이 가능했을 때 1학년 아이들하고 마스크 쓰고 정말 철저하게 방역 소독하면서 했던 수업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그 학교 화단 관찰을 통해서 뭐 생태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관심 별로 없거든요. 늘 지나가는 그 나무 하나가 화살나무인지 매꽃인지 매발톱꽃이냐니까 관심도 없는데 그 아이들을 이게 매발톱꽃이고 얘는 화살나무 이파리고 얘는 뭐 무슨 나구송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저 작은 나무 하나, 꽃잎 하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러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또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내 마을로 가져가고 이런 사회로 가져가는 이런 이제 목적에서 꼭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제 겨우겨우 어렵게 아이들하고 그 화단을 관찰하고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림으로 표현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매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진 찍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이게 다 시들어버린 10월 말에 다 시들어버린 이 연잎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혼을 냈어요. 너는 예쁜 어쨌든 가을 꽃도 있고 저기 멋진 소나무도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시들어 빠진 연잎을 찍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싱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는 또 장난치려고 하는 건 했죠. 아시죠? 수업 시간 속에서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 친구였었어요. 늘 한쪽에 그냥 조용히 있거나 또는 원격 수업에서도 거의 화면 켜는 걸 가지고 늘 저랑 실기견이던 친구였는데 이 시들어 빠진 연잎을 찍었는데 이 아이가 제출한 시를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예, 제목이 할아버지 연잎입니다. 연잎에 주름이 생겼다. 할아버지 연잎이 되었다.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제가 아마 10줄 이상 시를 써보자라고 했을 텐데 이 아이는 짧게 아마 귀찮기도 했겠습니다만 딱 3줄로 썼는데 이 3줄의 시가 저를 쿵 하게 했던 거죠. 이 시들어 빠진 연잎을 왜 찍냐 했던 저를 엄청나게 반성하고 성찰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또 다른 또 자신의 삶의 결을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가 꼭 공부 잘하는 아이, 똑똑한 아이가 아니고 혹은 늘 좀 약간 비껴서 있는 아이라도 그 아이도 자기 삶의 중심이고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목공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기술과정 시간에 많은 실습들을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 목공 교실이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목공 수업이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끼를 발휘해서 다양한 그 완성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올해도 우리 1학년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림통을 각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좋은 음악 감상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목공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공 선생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목공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1, 2학년 때 너무나 그 수업 속에서 늘 힘들었던
늘 벗어나고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3학년 때 목공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멋지게 이 목공 수업 4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 속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목공 쌤한테 쌤 제 꿈을 찾았어요라고 했던 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단편 영화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교육 과정이 마을을 담아내는 교육 과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을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 속에도 아이들은 그 자신의 그 이야기를 펼쳐내고 더불어서 또 마을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수업도 제가 목표로 가졌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적어도 마을의 풍경을 5컷 이상은 담자라는 거를 주제로 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마을쌤과 더불어서 전문적으로 영화를 찍는 기술을 배우고 그를 직접 찍어내면서 마을까지도 걸어보고 마을의 여러 풍경들을 담아내고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려보는 이런 것들을 함께 기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소하게나마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을 교육 과정이 또 너무 전문적이 아니어도 좋고 마을의 이야기든 또는 마을의 어떤 공간이든 또 마을의 어떤 뭐 하늘이든 뭐든 그 담아내는 거, 담아낼 수 있다면 담아내는 것들,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중학교에서는 지금 올해 자유학년제 1학년 교육과정에 마을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마을과 더불어 연결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마을 교사 선생님이 들어서 기타반을 수업을 하세요. 예쁘죠? 이 기타반의 그 기타에 매달은 골인데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깜찍하게 이 기타 예쁜 그 기타를 이 액세서리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꾸며내면서 이걸 달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1학년이 그 주제 선택 아니죠. 예술체육 수업이 있는 날 기타를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럼 진짜 멋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흥에는 또 바라지길이라고 있는데 그 바라지길 체험 활동을 갔던 코로나 이전이겠죠. 그런 시흥 바라지 체험을 했던 1학년 아이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마을 교육 과정을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학부모님과 어떻게 이제 좀 더 꾸려가 볼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좀 찍어봤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부모님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제가 누구일까요라고 했는데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예, 여기 공간은 마을학교입니다. 마을학교 공간이고요. 이 마을학교에서 그 마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을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학교 장곡 그 노르마루 축제 기획단이라는 꿈의 학교 아이들인 거고요. 그 선생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예, 이분은 장곡중학교 학부모님이셨습니다. 학부모님이셨다가 그냥 너도 마을학교 간사이고 현재는 마을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마을교육자체 실무를 맡고 계시고요. 예, 바로 축제기획단의 수업을 지금 올해 1년 내내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학부모 회장으로서 학교에 참여했다는데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 회장으로서 학부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너무 웃겼습니다. 지금 웃었지만 심각한 거였어요. 이때 당시 장곡중학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혁신학교들은 수업을 안 한다, 논다.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딴짓만 한다. 공부도 제대로 안 가르친다 해서 너무 아이가 장곡중학교 가고 싶다 해서 보내는 않는데 걱정이 되어서 학부모에 참여를 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하시고 나서 너무나 멋지게 훌륭하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이 학부모님이 성장할 수 있던 거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 다 답이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 참가 지원 학부모로 오셨고요. 마을 봉사활동 하시는데 역시 같이 보조교사로 참여를 하셨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하지만 학부모님도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 또 마을 축제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 회의에 참가하게 되고 마을 축제가 뭔 말이냐. 아이들 학교의 축제 충분히 즐거워하는데 마을 축제는 왜 하느냐. 부모님들을 설득을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스스로 깨달아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 학부모님이 쭉 그 학교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흔적이 없었다면 어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그쪽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가 실천들이 필요했었고 그걸 스스로 배워가고 성장시켜 가면서
그런 멋진 학부모로 또 재탄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일러스트 수업 지원하고 계시고요. 어떠냐고 지금 어떠시냐 했더니 늘 어려우시대요. 늘 부족함을 느껴서 어렵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고 아이들과 더불어 늘 더 배우고 있고 더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 함께 들어오셔서 저랑 또 수업 얘기를 하실 건데요. 이분도 예, 누구일까요? 예, 눈치채셨나요? 예, 목공 선생님입니다. 단곡중학교는 학교안 체험교실로 시에서 목공 교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4년차 목공 수업 중이시고요. 뭐 학교의 수업만이 아니라 학부모 동아리 수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올해도 다양한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로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목공 선생님으로 오셨다가 학교를 보고 아이를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아이가 작년에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고요. 근데 이 분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 학생 각각의 어떤 개성이나 특징을 발견하는 기쁨이 되게 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목공 수업을 통해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자기 꿈을 찾아가는 것들이 되게 아름다웠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결국 또 그 더불어서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지역 주민과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마을 공동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어떤 굉장히 감사한 마음, 보람된 마음들을 많다라는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더불어 수업에 참여도 할 수 있죠. 토요 수업 교실인데요. 시간 좀 내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되게 보람된 시간들도 좋아하셨고요. 이런 복도의 의자들 또는 저기 어울림 마당에 있던 소품들을 다 학부모님과 더불어서 동아리에서 함께 아이들하고 더불어 수업이랑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만드셨던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하나가 좀 죄송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갈 수는 없나요? 예, 좀 눌러주세요. 예, 더 앞으로만 더. 앞에 한 번만 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는 시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다라는 이 교육과정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이 시흥의 마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흥 시민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흥에는 시흥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미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내가 우리 시흥에 어떤 살고 싶은 그런 제안서 쓰기 이런 식으로 통합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학교마다 교과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시청에 많은 그런 과들입니다. 이 과들이 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몇몇 분이 애쓰셔가지고 앞서서 애쓰셔서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셨고요. 이걸 학교에서 온클링크로 이제 배웁니다. 선택해서 하면은 2시간도 배울 수 있고 4시간도 배울 수 있고 16시간짜리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선택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시간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에서는 이야기를 품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1학년 아이들이 시흥의 과거, 현재를, 미래를 배우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요. 이것이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주차, 2주차에 시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배우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도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시흥 에코센터와 고고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오이도 박물관 이 두 군데를 나눠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을교육과정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육과정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시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화폐 시루까지 이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평가에서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저도 살지는 않지만 멀리서 통근하지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정말 함께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었고요. 이 수업의 장면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을 많이 못하겠는데요. 결국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교육 과정이든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혁신이든 간에 잘 이어져야 되는데요. 학부모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디지털 유목민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결국 역량은 무엇인가? 지식보다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역량이 중요한 시대인 거고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이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타인을 존중하는 것, 관대함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오직 공부만 해서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장곡동에 지금 이렇게 학교와 마을이 제하는 또 다른 혁신학교가 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엔 학생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 교사 네트워크 세 개의 학교가 중고가 모여서 함께 연계하고 연결 짓고 함께 고민 나누고 함께 또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학부모님이 계신 학교에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마을에서. 그리고 시흥시는 또 마을 교육 과정을 각각 마을별로 전부 다 교육 과정을 교사들만이 아니라 그 마을 교사와 더불어 그 마을에 있는 단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마을 교육 과정을 또 각각의 마을마다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의 역할은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델인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 나이 먹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똑같은 어떤 짓을 할 때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새삼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삶의 선배로서 또 담고 싶은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람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옆집 아이와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그대로 아름다운 정말 보물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춘기며 겪으면서 힘들어하거나 엇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님도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법도 배우면 기다려주다 보면 또 이제 돌아올 것이고요. 항상 부모님이 믿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는 또 성장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더 배우고 또 커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 저보다 더 똑똑하실 거라 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얹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 장만 넣어주세요. 죄송해요. 말이 또 놓쳐버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얹으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교육 공동체인 거잖아요. 우리는 마을 속에 끊임없는 교육 공동체인데 우리가 좀 건강한 방향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담임쌤이 학생 사이의 관계를 돕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또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학교와 마을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학부모님도 그냥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학교는 늘 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 학교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주체적으로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역할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선생님들도 학교도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배움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1000개의 고온이 있고 1000개의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에다 그 길들을 찾아서 멋지고 예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님들과 믿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가르치고 배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날을 꿈꿔봅니다. 멋지죠? 아마 2019년쯤 코로나 이전에 그 체험학습을 갔던 수학여행을 갔던 2학년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날이 곧 오겠죠? 예, 기다려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항목별로 답변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묶어서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인데 고3에 남미를 간 학생은 엄마와 함께한 여행이 미래를 결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선택 과목들을 신청했나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들만 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학교의 시스템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공부만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이 아이는 그 학교에 들어오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뭐 전국 마을에 선사 마을에서 무슨 대회 이런 대회를 얘는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지 않으니까
그런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 대회, 무슨 대회 그런 데 나가서 했던 것들 가지고 갔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고3 때 남미 그 2월 달에 한 달 동안 남미를 간 경험은 자기가 중요한 순간순간에 엄청난 그 결정타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그 심층 면접할 때도 이런 아이들 모아놓고 5명 심층 면접할 때 자기가 남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야기의 흐름은 자기한테로. 어떤 순간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야기의 흐름과 자기의 생생한 경험과 그때 눈뜬 이야기. 자기는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세상이 처음 열리는 그 장면을 볼리비아의 우유니 거기로 하겠다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상상 못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남들과 똑같은 컨텐츠가 아닌 아주 독특하고 이걸 창의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창의성은요, 진짜 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준비된 거 어떤 것, 거기서 연습해 본 것, 그 바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경험을 나도 모르게 줬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자유학년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까지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왜 두 번째까지 제가 하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 반 아이, 제 2학년 5반 담임이거든요. 우리 반 아이 보충 수업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보충 수업 하라고 해가지고 교사들 지금 보충 수업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I am, I'm, she is, she's, he is, his, you are, your 이걸 모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근데 사실은 그 남미 사진 있잖아요. 남미 사진에 그 앞에 어떤 여자분 하나 있었죠.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거든요. 그 장학사 아들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걔를 가르쳤는데 B와 D를 구분을 못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 못하는 아들 딸들 엄마가 서로 친하게 남미 여행을 갔는지. 근데요, 그 아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 남자애? 지금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걔 중원대 갔는데 중원대에서 1등을 했어요. 저기 자기네 집 주소를 저기 전화번호를 써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를 썼잖아요. 엄마 전화번호가 아닌 왜 제 번호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과 수석을 했는데 딱 수석을 하자마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그만 다닐래. 그리고 나는 요리를 할래. 그래서 예, 유명한 그 호텔 조리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중학교 3학년 때 B와 D를 몰랐던 애가 알파벳.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영어 학원에 가고 싶다면 보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보내시고요. 싫으면 보내봤자예요. 지금 우리 반에 아임을 모르잖아요. 걔 이모 영어 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아임을 모르고 유아를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봐야 하등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본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무언가를 찾고 그랬을 때는 아이가 몰입하고 거기에서 자기 행복과 자기 성취 그게 성공 아닌가요? 뭐 어디 뭐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글쎄요. 제가 너무 소박한가요? 근데 저는 교사 입장에서 그 아이 그 요리사 지금 그 아이는 이제 복학을 기다리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시급 1,000원 올려줬대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 대한 답변이 될까요? 전 좀 되지 않나? 야,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하게 되면 한다. 기다려주고 자존감 상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 좀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걸 같이 찾아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학교를 통한 요거는 예, 예. 말씀.
네. 네. 예, 네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읽어주시죠. 예, 예. 지금 잘 안 보여서. 예. 자, 마을학교를 통한 교육적 효과 및 학생 평가가 좋았던 마을학교 활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해석하기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마을 수업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제 마을 학교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제 마을 학교 활동이 사실은 학교와 별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전 그날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윤정 선생님은 이제 고고학 체험 수업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둘 다 마을과 관련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저희 넷이서 같이 편찬한 책의 제목에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우리끼리 통일된 용어가 필요해서,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고, 사실은 학자들이 그 개념으로 정립해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교육과정이란 말을 우리끼리 그냥 쓰자.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마을과 관련된, 뭐 마을을 위한일 수도 있고요, 마을에 관한일 수도 있고, 마을과 관련된 수업을 우리끼리 하는 것이 마을교육과정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자,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포럼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정체가 무엇이냐, 뭐 공동체성이라든지 관계성, 뭐 학생 주도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학생 평가가 좋았던,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활동을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희 둘이 얘기한 사례가 바로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100년 전 그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축제를 학교의 수업으로 들여온 케이스인데, 사실은 저희 그 장곡동에 7년째 마을 축제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냐면, 왜 마을 축제를 하느냐. 학교 축제만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왜 너네 학교 애들하고 같이 축제를 해야 되냐. 되게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발도 심했고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지금은 7년 동안 이제 끌어왔죠. 교사들이 이제 애를 쓰고 해서 지금까지 지속해온 그 결과, 올해 같은 경우는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반전이 됐어요. 학생들 대상, 그다음에 교사 대상으로 해서 마을축제 할래 말래라고 묻는 설문조사였어요. 1번은 대대적으로 한다. 2번은 6년 동안 해온 그 마을축제의 정신을 살리되 학교별 평가를 근간으로 한다. 세 번째는 하지 않는다였는데, 학생들 반응이 1번이 가장 많았거든요. 마을축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것도 꾸준히 하면 아이들한테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올해 봤던 그 장면들, 몇 장면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장곡동의 은곡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은곡중 근무하기 전에 장곡중학교에서 7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장곡중학교와 은곡중학교는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뱉지 지금은 제가 얘기하네요. 내뱉지 않지만 굉장히 묘하게 흐르는 그 기운들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고 둘 다 혁신학교고 결이 비슷하고, 거기다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학교가 좋은지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마을 축제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른 경쟁 의식, 그다음에 서로 이제 질투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잘해야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리허설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동안 해왔던 거, 회의 진행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교사들도 처음에 공연 같이 하자고 얘기했다가 장곡중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은곡중학교 있는데 은곡중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 학교 선생님들은 뭐냐라고 단톡방에서 서로 막 얘기하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만남을 통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윤정 쌤이 얘기했던 흙 속의 낯선 기억을 찾아서 같은 경우는 장곡중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거, 인상 깊었던 그런 활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1순위로 나오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학년 말에 이제 영화제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그 수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걸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닌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변화하는 교육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이런 연수가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방향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해주신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애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아이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빨리 찾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렇게 쭉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찾았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안 되나요? 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최근까지도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중학교? 또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꿈꾸면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었을 뿐이지 솔직히 지금 아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학교 아이가 내가 난 무엇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 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기다려 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이런 말도 해요. 엄마,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꿈은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이런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로하면 이퀄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와 직업은 같은 것이 아니라 진로를 살아가는데 쭉 나아가는데 하나의 어떠한 과정 중에 일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직업 또한 이 직업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거는 부모님이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의 삶은 어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너를 늘 네 편이야. 너를 지지해.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선가 지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을 막 본 아이가 제일 이제 그 장면이 뭐였냐면 수능을 보고 들어왔어요. 수고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너의 편이야. 너를 지지해.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그걸 지지할 거라고 하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줄 수 있으려면 마음에서 느끼게 해줄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엄마가 편안한 마음을 저와 이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로서 같이 저도 그래야 되지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와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연수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수 지금 진행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고교학점제 연수와 관련하여 이번 마을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배우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례와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의 방향,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방향과 아이들이 마을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요. 내일은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실제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마지막 3일차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 그리고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